자, 오늘 판례는 그 앞에 박스 있죠? 그 박스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안 가져오셨어요? 네, 뒤에 있는데 그거 하나 주세요. 저기 박스에. 자, 그거는 뭐 우리 여러분이 한번 저번에 판례 받으신 분도 한번 보시고요. 자, 보죠. 그 선거기사 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했다고 인정한 언론사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공선법 8조의 3 제3항 중 사과문 게재 부분에 대한 위헌 제청이 있어서 길죠. 원래 요새 이렇게 나오니까 그 이제 사건 설명이 거기 세 번째 줄까지고요. 이제 거기서 한 내용 중에 공직선거 중요성과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바로 시정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과문의 내용이 언론사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 아닌 한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해서 사과문 게재를 명하는 것 자체는 언론사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자, 이건 뭐 틀렸죠, 그죠? 이게 이제 올해 우리 뒷페이지 보시면 7월달에 나왔던 그 판례입니다. 뭐 이미 한번 보신 분들은 바로 쉽게 푸시는 거. 근데 이제 이 판례를 모르신 분은 이렇게 보면 또 사건을 우리 기사에서 검색하지 않으신 분은 그냥 보통 이걸 맞다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X죠, X. 그래서 이건 반대견해입니다. 다른 재판관의 반대견해라서 사과문 게재 명령하는 것 자체가 언론사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그죠? 최소 침해성 원칙 위반으로 과도한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해설 판례는 여러분이 한번 쭉 보세요. 거기 판치상 그 결정 요지 보시면 그 밑줄 친 거. 언론사 스스로가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아니한 윤리적 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언론사가 가지는 인격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인격권, 언론사 인격권 침해 헌법 위반이죠. 7월달 판례. 그래서 한번 이미 판례 보신 분들도 이렇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렇게 박스 쳐서 문제를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처음부터 하지 않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약간 놀랄 수 있지만 전혀 놀라지 마시고 거기 이게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781페이지 법원부터 가죠. 그래서 전 단계 이제 아직 넘어오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하는 강의에 어떻게 보면 약간 특성처럼 돼버렸는데 뒷강의가 이제 앞으로 밀려서 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자, 법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진짜로 잘 지켜서 우리가 지금 13회 강의죠. 그래서 13회 강의니까 헌법 어느 정도 내용 좀 아신다 생각하고 제가 한 페이지에 중요한 문제 하나 정도씩만, 그죠? 실제로 보면 한 페이지에 뭐 그렇게 쉬운 거 빼고는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81페이지 법원부터 들어가죠. 자, 법원에서는 거기 2번. 사법권의 독립의 내용에서 2번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원의 독립을 위한 것이지만 제청권이 임명 과정에서 결정적인 것이 되고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인 것이 되면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 문제가 제기된다. 한 번 읽어서 잘 안 들어오는 지문들이죠, 이런 게. 그래서 제청권이 임명 과정에서 결정적인 것이 되고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인 것이 되면 이미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법원장은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죠. 그래서 대법원장에서 손댈 수 있는 그 방법이 유일하게 국민이 손댈 수 있는 게 그 국회 임명동의라든가 대통령 임명, 즉 국회나 대통령 우리가 직접 선거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대법원을 통제하는 그런 간접적인 형식으로 대법원장을 우리가 통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마저 형식적인 것이 돼버린다면,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주권 원리에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전제부터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법관의 독립은 우리 뒤에 넘어가시면 5번 가죠. 5번. 자, 이거 뭐 공부 많이 했어도 늘 놓치는 문제.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중임 제한, 대법관 수, 대법관의 정년, 그다음에 법관의 임기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정확하게 뭐가 틀렸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법원장의 중임 제한 있죠. 그다음에 대법관 수 없습니다. 그죠? 법관의 수는 우리 법원조직법에 있죠. 그 다음에 대법관의 정년 없죠. 그죠?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지금 대법관 정년이 70세지만 그거 없잖아요. 헌법에. 최근에 또 법률이 올렸죠. 65세에서 70세로.
그러니까 그걸 봐서라도 아 헌법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법관의 임기는 있습니다. 그죠? 10년이라고 해서 일반 법관은 10년, 대법관 6년, 대법원장 6년 이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볼게 대법관의 정년은 없지만 대법관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그죠? 그걸 우리가 법관 정년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또 그건 맞습니다. 법관 정년제. 그죠?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그게 9번 문제인데요. 법관 정년제 9번 문제 같이 또 갈게요. 9번에 법관 정년제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 주장은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지금 78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법관 정년제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러니까 우리가 5번 문제처럼 아, 대법관 정년 없는데 이거 틀렸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그죠? 대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이런 용어는 있기 때문에 법관 정년제는 헌법에 있습니다. 그죠? 이거 아주 뭐 조문 문제라 사실 이건 요새는 좀 잘 안 나오는 추세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기본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헌법에서 명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위헌 판단을 대상하면 안 되죠. 그죠? 위헌 법률 심사지 위헌 헌법 심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9번처럼 나오면 5입니다. 5. 5번에서는 그게 틀렸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여기서는 그 정도만 보시고 거기 8번에는 이제 그 법관의 정년이 예전에 70세, 65세, 63세로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와 같이 만든 게 헌법 위반되느냐 문제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죠. 그죠? 그 정도는 괜찮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올라왔죠. 그래서 70세, 판사는 65세.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또 올리겠죠. 뭐 대법원 70세 되면 요새 뭐 예전 60세하고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자, 넘어가시면 사회의 오래 변신이 또 그런 문제 나왔네요. 784페이지 거기 유제 보시면 법관은 징역 이상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고 파면되지 아니한다. 깜빡 속든단 말이죠. 그죠? 금고 이상입니다. 금고 이상. 아직도 이렇게 단순한 문제 나온다는 거. 그 다음 12번 가면, 요거는 07년 법행, 08년 법행 해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줄 알았더니, 올해 이제 작년, 올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행 문제가 사실 뭐 사시에도 계속 반영이 되죠. 그죠? 특히 조문 같은 거는, 아주 세밀한 조항이 아니면, 사실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12번 보시면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자, 이게 대법관하고 판사가 구분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건 아주 쉽게 나온 지문이고요. 사실은 요거는 올해 이제 2015년 법행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법행에도 나왔는데 올해 틀린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뭘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냐면 일반 대법관하고 대법원 판사가 있을 때 임명권자랑 퇴직 명령권자랑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물론 뭐 우리가 그래서 임면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을 우리가 누가 임명을 했냐면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그죠? 대통령이 임명했고 퇴직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입니다. 전부. 대통령이고 그리고 판사는 대법원장. 그죠? 대법원장. 역시 대법원장. 근데 올해 법행 문제에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지문에 대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인사위원 심의만 우리가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읽다 보면. 그리고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퇴직 정도는 뭐 대법원장도 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안 봤으니까 이 지문을.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왜? 대법관자는 대법원관이니까 지문이 대법관이니까 퇴직도 대통령이 명해야 됩니다. 대통령. 그래서 그 지문이 법행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올해 법행 문제에서 인신보호법, 그죠? 인신보호법 문제하고 요거하고 요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어려웠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힌트가 있었던 게 이게 2014년 또 법무사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헌법 문제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기출문제 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법행이 아니면 뭐 딴 데서는 조금 좀 덜 할 수 있죠. 어쨌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8번
여기 뭐 너무 또 세부적인 법률들이라 그냥 툭툭 보시고 법관은 징계 처분이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법관 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맞는데 여기 헌재 판례 나온 거 있죠? 저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애들은 만약에 대법원에 바로 그 징계에 대해서 법관 징계위원회는 행정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구나. 행정처분이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할 때 다른 애들은 다 사실심을 한번 거쳐야 되니까 특허라든가 이런 애들은 다 위헌 나는데 법관은 대법원에 바로 가도 괜찮다고 그랬죠. 왜? 헌재가 뭐라고 하냐면 대법원에서 저기까지 다 해준다고 그랬죠. 그죠? 사실심까지 다 해준다고.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이런 경우랑 좀 구분되는 그런 판례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관은 대법원에 해도 괜찮다라는 그 판례를 알아두십시오. 예. 자, 넘어가죠. 뭐 법원 쪽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제한에서는 23번. 사법권 독립에 대한 제한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이제 판례들이 어떤 게 나오냐면 법관의 양형 심사 있죠. 그 법관의 양형 재량권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에 대한 제한이 아니냐 이런 판례들이 이제 우르르 나와서 다른 건 다 조문이 많이 나오지만 특히 여기는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례 몇 개만 좀 보시죠. 23번 보시면 부보 금융기관 파산 시 법원으로 하여금 예금보험공사나 임직원을 의무적으로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자, 키워드가 법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얘들 써라 이거죠. 얘들 써라. 그렇게 만든 법률 조항은 양형재량권을 막는 것이 되니까 사법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그래서 X입니다. X. 그 왜 그러냐 했더니 해설 밑에 세 번째 줄. 얘네들을 써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공적 자금 회수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얘들이 파산관제인이 될 때 파산법상 법원의 해임권을 등을 배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딱히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하고 26번. 거의 같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특가법상 법률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의 그 뇌물에 해당했을 때 이것을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정함으로써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다만 25번은 그냥 뇌물죄고요. 26번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뢰죄와 같은 처벌을 받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25번에 그냥 뇌물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막는 거에 대해서는 합헌 나왔습니다. 합헌. 그죠? 뇌물죄에 좀 더 비중을 둬서. 하지만 26번처럼 금융기관 임직원을 이렇게 수뢰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은 위헌 나왔습니다. 위헌. 그죠? 왜냐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전만큼 그렇게 뭐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기에는 좀 이제는 좀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합헌 나왔는데 문제는 둘 다 법이 개정됐죠. 그죠? 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25번은 합헌이니까 법이 개정돼도 뭐 딱히 더 위헌될 사유가 없죠. 그냥 같이 합헌입니다. 그래서 25번에 그 수뢰액 5천만 원은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거기 해설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1억 원 이상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그러니까 예전 5천만 원을 이제 이걸 상향 조정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수뢰액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 유기징역이니까 확 낮췄죠. 그죠? 이제 그런 점이 있어서 더더욱 합헌 사유가 되는 건데. 그런 다음에 금융기관 임직원은 위헌 나왔죠. 그래서 위헌 나와서 이거를 이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금융기관 임직원이 판례가 2개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까지 보는 것까지 하면 이제 3개인데 예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2006년에 뒤에 보시면 가운데 줄 788페이지 거기 가운데 특가법 5조 바로 위에 있죠. 가운데 위에서 한 12줄 내려오면서 이 결정의 견해가 결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해서 이제 여기서 위헌 때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법상으로는 이렇게 1호, 2호. 그래서 가운데 줄 보시면 그 법률, 위헌 법률 나온 그 대상 법률인데,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네 번째 줄에 1호.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수뢰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얘도 이렇게 2개나 다 위헌 결정 나왔어요. 2006년에.
그래서 개정됐죠? 위헌 나왔으니까 이제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법을 개정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역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죠? 그래서 1억 원 이상 무기 10년 이상, 그 다음 수수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 유기징역.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헌법소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요건 잘했다 해가지고 이건 합헌결정 나왔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전부 어떻게 결론은 다 잘 됐네요. 중간 과정 여러분이 체크 좀 해두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또 오른쪽에 보시면 그 29번 문제. 29번 문제 보시면 거기 29번이나 유죄나 같은 건데 조금 더 최신 걸로 보죠. 유죄 보시면 일단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피고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관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비록 법관이 통상재판을 회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하더라도 일방의 청구에 의한 서면 심사에 그치는 점에 비춰보면 이는 헌법이 선언한 사법권 독립한 내용인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약식명령이 우리가 보통 이제 항소할 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런데 약식명령도 했을 때 정식으로 넘어갈 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타당하냐 이거죠. 그죠? 그랬더니 그것은 타당하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긴 침해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죠? 그래서 위에 해설 보시면 5번째 줄.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오히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피고인의 권리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준다는 거죠. 특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정식 재판 청구권의 밑에 3번째 줄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명문화한 것이므로 약식 절차 이거 피고인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불이익 변경 금지가 없으면 소 더 위로 제기했다가 더 불이익한 재판 받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안 하려고 할 테니까 이와 같이 이걸 확대해주면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유를 가진다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 봤을 때 합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약식 절차의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 합헌이다. 예. 자, 넘어가시고 33번. 대법원에 설치된 양형위원회 오래사시 문제죠. 오래사시 문제. 요것도 역시 양형에 관련된 건데 대법원에 설치된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은 법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으나 법원이 양형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며 이는 약식 절차 또는 즉결 심판 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자, 약식하고 즉결 얘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헷갈리게 하죠.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뭐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 풀 때 이제 양형 기준이 법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으나 여기서 또 이제 놀라시면 안 되고 법조문에 있었던 거죠. 법원조직법에.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법원조직법 외우지도 않는데. 그죠? 그래서 양형 기준이 법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건 맞습니다. 법조문에 있어요. 그죠? 근데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된다. 거기까지도 다 맞고요. 그런데 뒤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약식 절차, 즉결 심판 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문으로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또 틀렸다, 몰랐다, 야, 잘 모르겠다 이러지만 실제 이제 우리 그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다 전체에서 이제 눈치 봐가지고 맞출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뭐 뜻밖의 문제니까 알아두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조문은 유행을 타기 때문에 한번 거기서 나오면 최소한 2, 3년은 거기서 울거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처음 나온다 싶으면 일단 알아두십시오. 약식 절차. 약식하고 지금 직결했으니까 또 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뭐 헷갈리지 않겠지만 또 나중에 우리 헌법 조문하고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역시 항상 연결해서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조직 들어갑니다. 지금 계획대로 잘 가고 있어. 막 여러분 눈도 안 보고 있죠? 제가. 자, 37번. 대법원. 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판사는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 자, 이거 어려운 문제였죠. 그죠? 판사는 대법원장의 그 임명하는 거 맞잖아요.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뭔가 문제가 나와요. 근데 법관 인사위원회는 동의를 하지 않고 심의를 한다는 거죠. 대법관회의가 동의를 한다는 거죠. 대법관회의. 야, 이런 더태한 문제 나왔는데 그래도 뭐 다른 건 다 맞춰도 이거는 아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역시 그래서 법원이니까 뭐 우리가 법에 관련된 부분 하니까 법원 쪽으로 아무래도 공무원보다 우리가 법원 쪽을 그죠? 법행위라면 공무원 쪽을 신경 쓰는데 법원 쪽이라면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판사 뭐가 틀렸어요? 동의를 만약에 취하려면 대법관회의로 바꾸시고
법관 인사위원회를 살리려면 심의로 바꾸셔야 됩니다. 심의로. 뒤에 넘겨보시면 법원조직법 40